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간만에 밝게 좀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엔비디아가 또 시장에 불을 질러줬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였죠.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오늘 불이 붙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오르는 시장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기서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또 종목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오늘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주도 올랐고요, IT주도 올랐고요,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올라주면서 오늘 니케이 지수가 3.5%대 강세로 36,800엔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중국 시장은 살짝 좀 약합니다. 현재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상해종합지수가 0.6%대 하락, 심천지수도 0.3%대 하락인데 왜 이렇게 빠지나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보험 업종이 많이 빠지면서 상해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합니다. 보험주에 대해서 보험업계 질적 성장 계획을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보험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이제 10월 초가 되면 중국 추석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 전환하면서 중국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큰 흐름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시면 사실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미국 선물 지수 대부분 소폭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들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밤에 ECB가 열리게 됩니다. ECB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아마 FOMC보다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15분이고요. 이외에 또 오늘 9시 반에는 PPI 지수가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도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숫자를 또 확인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마감가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은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꽤나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해 줬습니다. 코스피가 2.3% 올라주면서 58포인트나 올려 붙였습니다. 2,57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3%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꽤나 큰 폭의 상승입니다. 731포인트까지 훅 붙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올려붙일 수 있었던 건 수급의 힘이겠죠. 외국인이 현선물을 모두 담아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선물은 좀 바뀌었네요. 막판에 매도로 전환이 됐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 코스닥도 함께 2천억 원대 매수를 해줬고요. 역시나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제일 많이 담아갔습니다. 거기에 연기금이 오늘 까지 하면 계속해서 코스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또 옵션을 보면 콜을 사고 풋을 매도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가 역시나 키인 것 같습니다. TSMC 말고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올라줘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1위 여전히 삼성전자였습니다. 2% 상승에 그치면서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이 였고요. 하이닉스가 오늘은 불기둥을 뿜어줬습니다. 7%대 강세로 16만 8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 이렇게 IT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쉬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하락, 현대차도 오늘 3%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셀트리온은 올라줬고 금융주들도 사실 전일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기우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보합권에서 KB금융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400개가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IT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도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3%, 에코프로비엠이 2%, 에코프로도 3%대 강세고요. 엔캠도 5% 올라줬는데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올라서인지 크게 상승했다라는 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줬고요.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면 그동안 잘 버텼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지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1.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상승세 보여줬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HBM 관련된 종목이 제일 강했죠.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사우디로도 수출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또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한미반도체가 5%, 이오테크니스도 6%, 미래반도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YC테크윈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3시쯤에 전해진 뉴스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신한울 3, 4, 5기가 8년 만에 건설 허가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과 함께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다라는 속보도 전해졌고요.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에너토크,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등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력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AI의 수혜를 입는 게 전력설비죠. 최근에 사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산일전기가 13%, 한전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4, 5%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ESS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올라줬습니다. 시장이 좋기도 했고요. 해리스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오늘 SK이터닉스 상한가 전일에 마감했는데 오늘도 8%대 상승,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호조를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일에 전해졌는데 사실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또다시 실리콘2가 8%대 강세 보여줬고요. VT, 제닉,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함께 4% 이상의 상승으로 화장품주 수출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해서 체크가 된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될 시간입니다.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가 찌릿찌릿 다시 한번 일렉트릭 쇼크. 전력기기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FL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력설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조정받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꽤나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AI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거품이다. 지금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피크아웃 얘기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있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과 저희가 이제 다르게 조금 생각해야 될 건 하나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기기가 잘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존의 전력기기를 얘기할 때 미국 시장에서 노후화된 송배전망 관련해서 어찌됐건 교체하는 데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게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되니까 여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끝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25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기존의 전력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승인이 대부분 안 되고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뭐 지연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 2년 동안 뭐 고금리에다 인플레이션에다가 전력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개발을 조금 못했었는데 얘들이 이제 아마 뭐 내년쯤 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또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노후화된 이 전력 설비가 미국에서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AI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AI의 소재를 입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거품론이다. 이 시장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AI 투자 더 못할 거다라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흔들렸었잖아요. 거품론이라는 게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AI 수혜주로만 전력기기를 본다라고 하면 한동안 거품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항상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슨 왕이 뭐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수요가 정말 많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력 인프라라는 것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AI 뭐 데이터 센터 향으로만 전력기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기존에 40년, 50년 된 변압기, 그다음에 송전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미국에서 노화된 인프라 투자 전력망 교체 사업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이제 AI발 데이터 센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2, 3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신규 또 전력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AI 거품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전력기기에 미치는 다른 섹터들도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적에 조금 기반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실적에 기반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전력기기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전력기기의 양 자체도 또 금액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거의 역사적 고점에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어제 오늘 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뭐 우선은 누가 이기든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측면은 이제 민주당 쪽은 원래 기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기존 거에서 바뀔 건 없습니다.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원래 하던 것들을 크게 바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많아지면 전력기기 수요도 신규로 생기는 거니까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뭐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공화당의 정책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뭐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안 좋게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AI 분야의 결론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나 등등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당연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외적으로도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노후화된 뭐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뭐 사실은 수치가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5년에서 40년 이상 된 변압기와 뭐 기존에 있던 전력기기 자체가 거의 70에서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 오래된 변압기와 전력기기를 쓰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열에도 조금 약하고요. 그다음에 뭐 과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 흔히 얘기하는 다운되는 사태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를 바꿔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가장 우선시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앞으로 전력기기가 향후 10년 동안 괜찮아요라는 기반이 이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기기를 교체하는 수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인프라 투자를 새로 정부에서 하더라도 또 결론은 여기에 또 전력기기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선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전력기기는 그래도 뭐 1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앞으로 한 최소 1, 2년 동안은 받아놓은 수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전혀 실적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가가 오르려면 소위 말하는 수급이 붙어야 하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IT로 결국엔 또 수급이 막 쏠려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전력 설비가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수급이 가는 거는 그때그때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근데 그때그때 흐름이 항상 뭐 예를 들면 IT 쪽이 갑자기 한 달 내내 오른다거나 두 달 내내 오른다거나 하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주변을 다시 둘러봅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애들 뭐 있지?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분기별로 계속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기 앞으로 2주, 뒤로 2주 정도는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야, 전력기기는 정말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안전하게 더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주기적으로 신호를 주는 자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크게 고심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이 실적이 훼손되는 시점이 언제냐, 예, 요것만 고민하시고 뭐 내려가시더라도 주가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또 다시 조금 회복할 거고, 예, 또 조금 내려갔다가 실적 발표하면 또 회복할 거고, 이걸 조금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걸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네, 게 사실 지금 장이 오늘은 이렇게 올랐다지만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잖아요. 거래 대금도 맞아요.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응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전력기기 1, 2년간의 수주를 다 쌓아놨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장에서는 단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주를 쌓아놨다고 하면 장기로 봐도 되나라는 고민도 되네요. 근데 이게 전력기기가 사실은 내년이 되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이 되면 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뭐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생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전력기기 쪽에 영업이익 올해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엄청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이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작년 대비하면 30%입니다. 근데 전력기계의 대장이었던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하면 123%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산일전기가 12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떴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조금 우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년이 넘어가면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20에서 50%대로 기존 대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전력기기는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수급도 보셔야 되고 지금 유행하는 섹터가 뭔지도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것 따라가다는 반대로 이렇게 엇박자로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못해도 2년 이상 정도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기기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제가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가는 그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선 반영해서 주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사실은 가장 성장률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았던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HD 현대일렉이 있었고 산일전기가 있었는데 내년이 되면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20%대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LS일렉과 효성중공업은 올해랑 내년이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산일전기는 내년이 돼도 아마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산일전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산일전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아직은 더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후 전력망에 들어가는 뭐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반기부터 아마 대규모로 친환경 프로젝트들이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도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많으면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반면에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전력 프로젝트들은 승인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승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가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태양광, 풍력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인버터형 전력 변압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몰드 변압기 제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환경 프로젝트가 착공이 되면서 계속 수주 이슈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마 산일전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특수 변압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변압기보다 공급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산일전기 한번 노려보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전력기기 내에서도 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분에 또 이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산일전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간대 급등락의 오늘은 황윤기입니다. 자,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훈풍 돌면서 양시장 빨간불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3.38%나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2%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순조로운 그림 보여줬지만 이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상승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5위 종목 살펴보시죠. 자, 오늘 5위 종목 산일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면서 이 반도체 외에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에게 또 상승이 올라왔었는데요. 증권가에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향후 10년간 이어질 대규모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진단 나오면서 전력기기주, 그중에서도 산일전기에 수급이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을 제외하고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계속 하락세 보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4만 원 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4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4위 종목 엔젤 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이 로봇주들도 분위기 좋았는데요. 이 미국 시카고 IMTS에서 차세대 협동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또 하반기에 로봇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면서 로봇주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젤 로보틱스에서 일상용 웨어러블 로봇 엔젤 로봇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기대감 가득 들어왔던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으로는 엔젤 로보틱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3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위 종목으로는 앞타사이머스 올라와 있습니다. 앞타버사이언스 오늘 1시 반 구간부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동안 유상 증자 소식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최근에 물질 특허 획득 등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간암 치료제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몰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특허는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에서도 출원을 진행을 하면서 각국 특허정에서 심사 중이다라는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2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위 종목으로 C랩 올라와져 있습니다.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 C랩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오늘 또 기대감 가득 들어온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이번 계약은 18억 규모의 계약입니다.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인 에즈웰 플러스와 함께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실제 공간과 동일한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한데 모은 엔비디아의 3D 협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에 급등 나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위 종목으로 미래 반도체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오늘 단연 반도체 종목의 날이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 젠슨한 CEO가 AI 수요가 또 엄청나고 이 투자 수익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면서 반도체주에게 기대감 가득 들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칩 생산을 TSMC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에게도 언제든지 시선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대감이 가득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중 안에서도 HBM 관련주 미래 반도체에게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오늘 1위 종목으로 상한가 터치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에 하락한 종목으로는 넥센타이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다가 하락하다가 상승권 오늘 유지하고 있었지만 2시 구간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급락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글로벌 해상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해운 업계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 운반비 부담이 커진 수출 업체들은 한숨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이어 회사가 또 대표적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발 위기로 하반기에도 해상 운임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이 타이어 업계에게 걱정이 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영업이익 대비 운반비 비중이 또 높았던 넥센타이어 오늘 4.26% 하락불 켜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위 종목으로 엑스큐어 올라와 있습니다. 6.67% 파란불 켜면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 함께 대표이사도 함께 교체한다라고 공시를 했었던 엑스큐어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을 하고 기존의 최대 주주를 AI 마인드봇 에쿼티로 변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하락불 켰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위 종목 바이온 올라와 있습니다. 7.97%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지난달 7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던 바이온입니다. 이 투자자가 납입을 거부를 하면서 증자가 무산됐었는데요. 지난달에만 주가가 12%나 빠지는 그림 보여줬었고요. 그간 몇 차례 신주 발행가와 이 유상증자 대상자가 변경되는 등 자금 조달에 좀 차질을 빚는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하락 마감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2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위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짚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일부 증권가에서 금호석유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면서 오늘 좀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금호석유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고요. 또 2분기 대비 컨테이너 비용 부담이 일부 높아진 상황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석유주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떨어지면서 금호석유 오늘 2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8.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 FN가이드 8.62% 빠졌습니다. 어제 화천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FN가이드였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하락 나왔고요. 오늘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나 상승을 하면서 일정 기간 급등 나오면서 투자 경고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FN가이드 8.62%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타임 어택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쭉 빠지는 것들이 대부분 원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거래량 1위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4위에 한전산업 올라와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장중에 신한울 원전이 허가가 되면서 급등을 오후장에 보였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8년 만에 지금 허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는 빠지네요. 네, 사실 이제 또 장중에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반응이 좀 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들도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는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19일에서 22일까지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또 이제 체코를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체코 원전이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내년 3월까지 또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 원천 기술이 우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후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좀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어떠한 논리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우길 만한 요소들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사실 체코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이런 원전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 뒤처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가격 면에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체코 쪽에서도 지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그런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노이즈들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내년 초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장중의 변동폭은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세론이 좀 나올 수는 있는 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내일도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기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번에 체코 수주
따내면서 이거 뭐 저가로 받은 거 아니야? 라면서 또 이런 노이즈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길게 본다면 사실 뭐 체코 원전 수주 따냈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어요.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시간 외에서 거래량 15위에 올라와 있고요. 소폭입니다만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뭐 대부분 좀 올라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중에 12%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 시간 외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봇주들도 사실 그 반도체가 좀 오늘 강하게 이제 힘이 좀 쏠리는 동시에 같이 조금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보피 출시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기대를 걸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 조정을 굉장히 좀 길게 거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R&D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이 찍히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핏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웨어러블 쪽에서는 또 처음 이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내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출시 이전까지는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중에서도 조금 탑픽을 꼽아보자면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싼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조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금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탑스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코멘트까지 또 인탑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고 싶은 건 SK 이터닉스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어제 크게 움직이면서 ESS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 마감을 했고 오늘도 8%대 좀 급등을 보였는데 ESS 해리스 트레이드와 엮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굳이 뭐 신재생 쪽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엮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좀 대선 관련해서 이런 해리스 관련주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좀 받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신재생 쪽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 신재생 쪽도 이런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이 뭐 SK 이터닉스 이런 ESS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폭력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런 신재생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제 사업을 좀 확장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권 때도 관련주들의 좀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 오히려 22년도 때 이제 풍력 쪽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꺾였던 그런 현상들도 좀 보였던 만큼 꼭 이게 후보 따라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쪽도 지금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해리스 관련해서 모멘텀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어제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시세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 관련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 8위에 어떤 종목 올라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거래량 한 15위권 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오늘 사실 급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급락세를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IT 투톱이 급등을 하고 시간 외에서까지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TSMC가 아니라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에도 앞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제 여지들을 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3E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뭔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뉴스 하나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상대적으로 과대낙폭 구간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어떠한 하락분에 대한 일부 리바운드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HBM 강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였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하이닉스거든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HBM 쪽으로 또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HBM4에 관련해서 또 이제 출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한 수개월 정도 훨씬 더 앞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을 조금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무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또 ESS까지 붙여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나 해리스 때문이었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토론에서 더 잘했다라는 승리의 평가가 나왔죠. 배팅 사이트에서도 이제는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바이든의 IRA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 그린 산업 육성책입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 IRA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린 산업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조가 기대가 된 거고요.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그린 산업 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혜 정도를 따져보자면 해상 풍력, 육상 풍력, 그리고 태양광 세 가지 순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설치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내년이 되면 YOY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의 성장을 보일 예정이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를 살펴보면 풍력 관련된 쪽보다 ESS 관련된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를 쭉 살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띈 게 바로 빅테크들의 투자입니다. 빅테크들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G 경영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석탄 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리백이라고 해서 이걸 다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겠다, 또 ESG 경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기조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재생에너지 또 태양광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ESSG가 같이 묶어서 올라갈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ESS가 필연적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바람이라든지 햇빛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는 생산되면 바로 써야 하죠. 안 그러면 없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ESS 같은 부하 추종기가 가능한 백업 전원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ESS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충반전 횟수와 ESS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됐다가 방전이 됐다가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게 ESS고요. 또 ESS 같은 경우는 뭐 크기에 또 부피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게 중요하죠.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주로 이용하게 된 것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규 ESS 설치량 중 LFP 비중을 보시면 빠르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21년 초 25%에서 최근에는 LFP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FP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값이 급락한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가격도 내려가고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ESS 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에 대한 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조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ESS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의 리서치 회사들에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사들은 ESS를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국내 배터리 3사에서 ESS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연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매출 비중은 5.4%, 삼성 SDI는 1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6년부터 미국에서 ESS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서 국내 배터리사들도 26년부터 ESS 제품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실적이 찍힐 수 있고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부분들도 배터리 3사에서 투자 포인트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슬이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선 이제 위고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내달에 10월 달에 위고비가 이제 한국에 또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지금 미리 조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보여줬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좀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은데 뭐 싹센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GLP-1 계열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이제 이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도 이 GLP-1 계열로 상당히 이제 그 비만 관련해서 또 이제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한미약품 그리고 뭐 인벤티지랩 전부 다 이제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내에 치료제가 또 이제 16개 정도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고비가 잘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사들도 많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기업 간의 이런 경쟁 심화가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전체적인 어떠한 비만에 대한 시장 규모는 커지겠죠. 그래서 2031년까지 봤을 때 약 23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 독점이 아닌 이상은 이제 나눠 먹기가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간의 어떠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경쟁 심화가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기술력에 따라서 기업 선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비만 치료제를 좀 상용화시킨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빠른 게 한미약품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이제 마케팅 시장을 선점을 하려면 가장 이제 빠른 기업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뭔가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이 비만 치료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이 주식시장에서 아예 다른 섹터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됐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기업 선별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 그때가 생각이 나요. 2차 전지가 막 상용화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붐이 일 때 다들 우리도 2차 전지에 하면서 튀고 비만 치료제도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도 할 거야 라면서 이 섹터의 수급을 막 받아가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종목들의 선정은 한미약품 이외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실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예를 들면 뭐 생뚱맞게 뭐 바이오 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갑자기 뭐 한다. 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도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안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네,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또 그만큼 이제 상승분에 따른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체가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용화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상용화 이전이라도 뭐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이제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그 싹센다 그리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주사제잖아요. 그래서 뭐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데 사실 이게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이거 매번 맞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이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게 또 인벤티지랩이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좀 2인자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속형 이제 비만약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과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고
오히려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이는 됐지만 또 취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좀 기대감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과거에 비만약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체중 감량을 얼마나 하냐가 초점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얼마나 더 편리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장기 지속형 비만약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이 세 기업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와는 조금 다르게 섹터 내에서도 내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확연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가 꽤나 하나의 이제 섹터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잘 지금 버텨냈고 최근에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주가를 올려 붙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접근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항상 이게 그 꼭대기에서 잡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바이오도 조금 분산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한 수급이 이제 한 섹터에 조금 몰려 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도는 뭐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또 3거래일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도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항대가 한 2만 원대인데 여기를 조금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론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너무 이제 급하게 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항상 이런 조정 구간들은 주기 때문에 고점 대비 뭐 한 10%에서 15% 정도 밀렸을 때를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정찰병을 좀 보낸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종목에 30%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뭐 3%든 5%든 일단은 보내놓고 추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이런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을 조금 구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 궁금한 게 세론 뉴스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주가에 불을 붙여줄까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세로는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온 이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한양행 때 보면은 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었죠.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유황양행 같은 경우에도 막상 랭라자가 이제 승인을 받고 나니까 그날에 이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상승이 좀 바로바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료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론이 당연히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그 세론이 나온 이후에 주가를 받쳐주는 것은 결국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약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좀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수급 쏠림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고비가 10월에 출시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갑자기 신약 쪽 이제 얘기해놓고 왜 또 의약품 이제 플랫폼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앞서서 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블루엠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약품계 이제 쿠팡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나 의원 쪽에도 지속적인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의약품을 뭐 배송하고 발송하는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싹센다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또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펩트론, 한미약품 등등 지금 임상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신약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가장 좋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치는 그쪽이 좀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상용화를 한 기업이 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막상 이제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좀 블루엠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이 잘 팔리면 돈을 잘 버는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위고비의 인기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6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의약품이 잘 팔리면은 동사의 이제 매출액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뭐 하반기부터의 어떤 실적 개선을 좀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관련주 중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이 성공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 블루엠텍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일정으로는 미국 8월 수입 물가지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구매 및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변화를 기록해서 지수화한 수치인데요. 지난 7월과 8월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연이어서 상승하는 그림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이번에 발표되는 지수는 0.2%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시작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도 함께 보실까요? 자,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을 상대적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지수인데요.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소비주와 관련 업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예비치와 수정치를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예비 데이터가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수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가 전월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해줄 것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 9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또 취급이 되는 일정인데요. 지난번에 뉴욕 연은이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기대 보고서에서는 이 내년 식품의 가격 상승률의 중간값은 지난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거의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이 식료품 가격은 주요 화두인 만큼 또 이번에 가격 추이도 많은 시장에서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17일까지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7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미국 암학회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로 평가받고 있는 학회입니다.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학회에서 개발 중인 항암 신약 임상 데이터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국내 항암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졌던 기업들이 눈에 띄는 만큼 이번 제약바이오 학회에서 기대감이 또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의 4가지 일정 짚어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 시장이 역시나 이 지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